이걸로 결제되나요? 눈물범벅이 된 젊은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버스기사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죠. 등에는 3살 배기 아이가 엎여 있었고 아이는 추위에 칭얼대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고 어깨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그 카드는 방금 전 지하도에서 쓰러져 있던 할머니가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온기, 그게 이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여자는 이 카드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죄가 되는 건지도 모른 채 그저 등에 업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나의 사연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서, 25살. 3살짜리 아들 건우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였습니다. 연서는 원래 평범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취업했고 주간 야간 2교대를 돌아가며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공장에 나가고 야간 근무가 끝나면 자정이 넘어 쪽잠을 자는 날들이었지만 연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버텼어요.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숫자를 보면서 언젠가 작은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야라고 혼자 웃곤 했으니까요. 그런 연서의 삶이 무너진 건 21살 공장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남자였는데 유독 연서한테 잘해줬어요. 야근하는 날이면 따뜻한 캔커피를 슬쩍 갖다 놓고 쉬는 날엔 밥이나 같이 먹자며 자연스럽게 다가왔죠. 연서는 태어나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에 바빠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여유가 없었고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누군가 자기한테 관심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얼마나 설레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랑에 빠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연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남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타났을 때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연서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공장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마음 약한 사람만 골라 꼬시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서만 몰랐던 겁니다. 충격에 빠진 연서는 공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금이라도 지워라. 미혼모가 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고 어머니도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거들었죠. 그러게 누굴 믿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연서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뱃속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워해도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우지 않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 홧김에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서는 정말 나갔어요. 그동안 공장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당일 분만실에서 연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은요? 하고 물었을 때 연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저 혼자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건우였어요. 3kg 조금 안 되는 작은 아이가 연서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을 때 연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 하나로 2년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건우를 업고 부업을 뛰었고 밤에는 내직 일감을 받아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며 잠을 줄였죠. 건우가 아플 때면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분유값이 모자라면 자기 밥을 걸으면서 아이 것만 챙겼습니다. 그래도 연서는 웃었어요.
건우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 맘마라고 했던 날, 비틀비틀 첫걸음을 뗀 날, 그 순간들이 연서를 살게 했으니까요. 건우가 3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연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아이한테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여 다리를 다쳤어요. 오른쪽 무릎 인대가 손상되어 한동안 걸을 수조차 없었고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보험 처리는 됐지만 생활비까지 해결되진 않았어요. 치료비에 밀린 월세에 아이 어린이집비까지 통장 잔고는 바닥을 찍었고 냉장고에는 아이 먹일 것조차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만에 친정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굶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건우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겨울이었습니다. 연서는 건우를 등에 업고 부모님 집 앞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나가라고 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고개를 돌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아빠, 나 연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문 좀 열어줘. 건우가 추워하고 있어. 잠시 후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나간 자식은 필요 없다. 돌아가라. 어머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었죠. 연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에서 건우가 칭얼댔어요. 엄마, 추워. 그래. 가자, 건우야. 연서는 돌아섰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버스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집까지 버스로 30분이 넘고 걸으면 2시간이 넘는 거리였죠. 겨울밤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다친 다리는 한 걸음 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등에 업힌 건우는 추위에 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연서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를 악물고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람이라도 피하자. 지하도 계단이 보였어요. 연서는 계단을 내려가 지하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건우를 품에 꼭 안고 자기 코트로 아이를 감싸며 건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이 추운 밤에 갈 곳 하나 없는 엄마와 아이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연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지하도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는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빨리 했고 한 여자는 노숙자인 줄 알았는지 일부러 먼 쪽으로 돌아갔어요. 연서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기도 지금 바닥인데 남을 돌볼 여유가 있나? 하지만 할머니의 떨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건우를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연서를 향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머니. 약. 연서는 재빨리 할머니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어요. 손에 잡힌 건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알약을 꺼냈지만 물이 없었어요. 마른 침으로 삼키기엔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물 사올게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연서는 벌떡 일어나 지하도 밖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편의점에 들어서서 냉장고 앞에 섰을 때 손에 쥔 1,000원짜리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쓰면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였어요. 버스비는커녕 내일 건우한테 먹일 것도 살 수 없는 거였죠.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서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파랗게 질린 얼굴만 가득했어요. 저 할머니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1,000원이 뭐가 대수야.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1,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지하도로 뛰어내려간 연서는 할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약을 입에 넣어드리고 물을 천천히 흘려 넣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할머니가 약을 삼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의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연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괜찮으세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약만 먹으면 돼. 할머니가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연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연서의 뒤에 앉아 있는 건우를 보더니 물었어요. 저 아이가 아가씨 아이야? 네, 제 아들이에요. 이 추운 밤에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 연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었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연서의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과 아이를 감싸고 있던 얇은 코트 한 장만 봐도 충분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자기 주머니를 더듬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카드 한 장이었어요. 아가씨,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야. 연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이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이 추운 밤에 아이를 데리고 지하도에 앉아 있겠니? 아가씨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것도 못 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할머니도 형편이. 할머니가 연서의 손을 펴서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힘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연서는 손을 빼지 못했어요. 정말 힘들 때 꼭 써. 알겠지? 할머니의 눈이 연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연서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연서는 결국 카드를 받았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나야. 아가씨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여기서 죽었을 거야.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연서도 할머니도 각자의 바닥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손을 내민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눈이 감기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연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연서는 지하도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말해야 하는데 지하도 안에서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위치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서는 건우를 재빨리 업고 지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건물 간판과 도로명이 보였어요. 헐떡이며 주소를 불러준 뒤 다시 지하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였어요. 이 구석, 이 자리.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지나가던 남자를 붙잡았어요. 저기, 혹시 여기 할머니 못 보셨어요? 낡은 옷 입고 쓰러져 계셨는데.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아까 그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던데. 누가 데려갔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왔었나? 연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카드가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구나. 이게 할머니의 유품이구나. 연서는 카드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카드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등에 엎인 건우가 엄마의 떨림을 느꼈는지 작은 손으로 연서의 목을 꼭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래. 엄마 안 울어. 안 울어, 건우야.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지하도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카드 한 장을 쥔 채 연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서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하도 바닥의 냉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손끝이 곱아 있었고 등에 엎인 건우는 어느새 지쳐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상으로 올라온 연서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전광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떠 있었어요. 7분 후. 하지만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었거든요. 1,000원짜리 마지막 한 장마저 할머니 약 먹일 물을 사는데 썼으니까 지금 연서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까지 걸으면 2시간이 넘는 거리. 다친 오른쪽 다리는 아까부터 계속 욱신거렸고 등에 엎인 건우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래도 걸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연서가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우가 등 위에서 움찔하더니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추워. 엄마, 코트 하나로 감싸고 있었지만 겨울밤 바람은 그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우의 작은 손이 연서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연서는 걸음을 멈추고 건우를 앞으로 안아 코트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뺨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건우야,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따뜻하게 해줄게. 하지만 2시간을 이 추위 속에서 걸어야 한다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연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이 바람을 2시간이나 견딜 수 있을까? 아이가 얼어붙으면 어쩌지? 연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코트 주머니 안에서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네모난 것. 할머니가 쥐어준 카드였어요. 정말 힘들 때 꼭 써.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서는 카드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카드 표면이 희미하게 반짝였죠. 돌아가신 할머니의 카드를 쓰는 게 맞는 걸까? 이건 도둑질이 아닐까? 하지만 건우가 품 안에서 또 한 번 몸을 떨었고 그 떨림이 연서의 망설임을 끊어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할머니도 그래서 이 카드를 주신 거잖아.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 올라탔어요. 건우를 한 팔로 꼭 안은 채 다른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이걸로 결제되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버스 기사가 고개를 돌려 연서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젊은 여자, 품에 안긴 어린아이, 떨리는 손에 들린 낡은 카드 한 장. 버스 기사는 뭐라 말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찍어봐요. 연서가 단말기에 카드를 대자 짧은 전자음이 울렸어요. 삑. 결제가 됐습니다. 연서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어요. 비틀거리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건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히터바람이 발밑에서 올라왔고 건우가 품 안에서 조금씩 떨림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연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어깨를 움츠리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술을 꽉 깨물면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카드 한 장이 이 추운 밤에 엄마와 아이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흘러갔어요. 연서는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죠. 세상이 이렇게 차갑기만 한 건 아닌가 봐.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연서는 건우를 이불 속에 눕히고 따뜻하게 덮어준 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 어떤 분이셨는지도 모르는 할머니. 마지막 순간에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신 그 마음이 연서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할머니, 이 카드 소중히 간직할게요. 할머니 유품이니까. 연서는 카드를 서랍 가장 안쪽에 넣고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다시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온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연서는 건우 옆에 누워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할머니. 그것이 연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리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밀린 월세와 어린이집비를 내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건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원룸 단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 연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중년의 남자였고 그 뒤로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허름한 원룸 단지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죠. 남자가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연서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투명 케이스를 꺼내 카드 한 장을 보여줬어요. 연서는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둔 그 카드와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며칠 전 이 카드로 버스 요금이 결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잡혔구나. 돌아가신 할머니 카드를 무단으로 쓴 게 문제가 된 거구나. 도둑으로 몰리는 건가? 경찰에 넘겨지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지만 연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썼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지하도에서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할머니가 직접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남자는 표정 변화 없이 연서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시면서 하시죠.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요? 가시면 아시게 됩니다. 연서는 겁이 났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의 카드를 쓴 건 사실이니까 해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건우를 데려와 안고 차에 탔어요.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출발했고 연서는 뒷좌석에 앉아 건우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 넓은 대로로 접어들더니 어느 대학병원 앞에 멈춰 섰어요. 그것도 정문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VIP 전용 입구였습니다. 연서는 남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고 층수 표시도 없는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니 일반 병원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복도에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간호사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죠. 남자가 복도 끝 병실 앞에서 멈춰서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연서는 건우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이었고 병실이라기보다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운 공간이었죠. 그리고 침대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지하도에서 쓰러져 있던 할머니. 낡은 옷을 입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던 그 할머니가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앉아 연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할머니,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연서를 알아보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씨, 그때 그 아가씨구나. 왔어? 연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 다가서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살아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날 119 부르고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안 계셨고 지나가던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해서 저 매일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그 사람이 겁을 줬나 보구나. 안 죽었어. 멀쩡히 살아있어. 연서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날 지하도에서 느꼈던 차갑고 마른 손이 아니라 따뜻하고 혈색이 돌아온 손이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연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도 연서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아니? 수십 명이 지나갔어. 힐끗 보고 돌아가고 일부러 피해가고. 아가씨 아니었으면 난 정말 그날 밤 거기서 죽었을 거야. 연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가 주신 이 카드 아니었으면 저는 아이를 안고 그 추위 속에서 2시간을 걸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파일을 든 여자였는데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연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할머니를 돌아봤지만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연서가 다시 비서를 보고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이세요? 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춘미 회장님이십니다. 박춘미. 연서가 그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의 회장. 남자들이 지배하는 재계에서 홀로 정상에 오른 여성 CEO. 별명이 독사라는 것까지 연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밤에 지하도에 계셨던 거예요? 박춘미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병원이 답답해서 몰래 빠져나갔다가 발작이 온 거야. 경호원한테도 안 알리고 혼자 나갔으니 내 잘못이지. 연서는 얼떨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회장이 낡은 옷을 입고 지하도에 쓰러져 있었다니. 그리고 그 회장을 살린 게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던 자신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회장이 연서의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놀랐지? 하지만 달라질 건 없다. 내가 회장이든 뭐든 그날 밤 내가 나한테 해준 건 똑같은 거야. 살해를 하겠다. 뭐가 필요하니? 연서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해는 필요 없어요, 회장님.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로 뭘 받으면 안 되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연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당연한 거라고? 그날 밤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당연한 게 아닌데.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 애가 그 1,000원으로 모르는 사람 목숨을 살린 게 당연하다고?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회장의 눈이 연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연서는 그 눈빛의 무게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건우가 연서 품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연서가 황급히 건우 입을 막으려 했지만 회장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어요. 나는 그냥 할머니야. 이 아이들과의 인연이 어디까지 갈지 이 순간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춘미. 그 이름 석자를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 춘미그룹의 창업회장. 사람들은 그녀를 독사라고 불렀어요.
한번 물면 놓지 않고 감정 따위에 흔들리지 않으며 적이든 아군이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내는 사람. 그 별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2살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아침에 출근하며 저녁에 보자던 사람이 점심때 영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5살, 3살짜리 두 아들뿐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친척들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재혼이나 알아봐라. 사업은 접어.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박춘미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보라고, 내가 해내겠다고. 남편이 남긴 작은 식품 유통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거래처에 가면 사장이 여자야? 라는 말부터 들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남자 보증인을 세우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와 씨름했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며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춘미는 하나의 철칙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믿지 마라. 숫자만 믿어라. 믿었던 직원이 거래처와 짜고 뒤통수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종업계 사장이 핵심 거래선을 통째로 빼간 적도 있었죠. 약하면 밟히고 믿으면 배신당했어요. 그때마다 박춘미는 더 단단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점이 되니까 웃지 않았고 정을 주면 이용당하니까 사람과 거리를 뒀어요. 오직 숫자와 성과로만 판단하고 결과로만 평가했습니다. 그 방식이 통했어요. 30년에 걸쳐 작은 식품 유통회사는 식품, 제조, 유통, 건설까지 아우르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고 박춘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CEO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박도현, 작은아들 박도윤. 회장은 아들들에게도 세상에 하던 것과 똑같이 했어요. 경쟁시키고 채찍질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질책했습니다. 큰아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 엄마 나 잘했지? 하면 이 정도로 뭐가 잘한 거야? 1등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했고 작은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취미도 아니다라고 잘라버렸죠. 칭찬 한마디, 안아주는 것 한 번 없이 아이들을 회사의 후계자로만 키웠습니다. 아들들은 커서 각각 그룹 계열사의 임원이 됐지만 엄마와의 사이는 얼음장 같았어요. 겉으로 보면 서로 자리 다툼만 하는 것처럼 보였고 명절에 얼굴을 맞대도 업무 보고 같은 식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이 넷이나 있었지만 회장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생일 선물은 비서가 대신 골라보냈고 운동회나 발표회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회장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30년간 해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증명하지 않나. 이 그룹이, 이 숫자가 내가 옳았다는 증거 아닌가. 그런 박춘미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아가씨, 이연서라고 했지. 조사해와. 비서가 이틀 만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연서, 25살. 고졸.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근무 경력. 미혼모, 3살 아들 건우를 혼자 양육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으로 현재 무직. 가족관계 단절 상태. 현재 소득 없음. 회장은 보고서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었다는 거지? 네, 회장님. 카드 사용 기록을 역추적하니 버스 요금 결제가 전부였습니다. 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000원. 가진 거라곤 1,000원뿐이 내가 그 돈으로 모르는 사람 목숨을 살렸어. 그리고 살해를 하겠다니까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회장 옆에서 일하면서 회장이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오래 생각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거래처 사장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를 만나도 5분이면 판단을 끝내고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 고졸 미혼모 하나를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아직 있었나? 측은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회장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동정으로 돈을 쥐어주는 건 자기 방식이 아니었어요. 불쌍하다고 도와주면 그건 시혜이지 존중이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연서가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서랍에 넣으면서도 자꾸 손이 그 파일로 돌아갔고 밤에 서재에 앉아 있으면 그날 지하도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자신에게 달려온 젊은 여자. 가진 거라곤 1,000원뿐인데 그 1,000원을 아낌없이 쓰고 살해를 하겠다니까 고개를 젓던 그 눈빛.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춘미의 30년 인생에서 당연히 남을 돕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었고 대가가 있었고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회장이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사람. 이연서라는 이름이 박춘미의 머릿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연서의 다리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밀린 월세가 석 달째였으며 건우 어린이집비마저 연체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졸의 공장 경력뿐인 25 미혼모를 반겨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10군데 넘게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고 면접에 가면 아이는 누가 봐요? 라는 질문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혼자 키운다고 하면 면접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이 아니라 부담을 보는 눈이었죠. 결국 연서가 찾은 건 과자 공장이었습니다. 춘미그룹 계열사인 춘미식품의 제조라인. 물론 연서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저 주간 근무라 어린이집 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것, 경력직이 아니어도 받아준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연서에겐 전부였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연서는 열심히 일했어요. 배합실에서 재료를 계량하고 라인에서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퇴근 전에 작업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서 연서의 자리는 좁았어요.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거든요. 미혼모라는 것, 아이가 있다는 것.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연서가 오면 대화가 끊겼고 회식 공지가 돌 때마다 이연서 씨는 아이 때문에 못 오시죠? 라는 말이 배려인 척 선을 그었습니다. 잔업을 못하는 날이면 반장이 대놓고 한마디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는데 이연서 씨만 맨날 칼퇴근이네. 연서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아이 어린이집 시간이. 라고 말했지만 반장은 이미 돌아선 뒤였죠. 그래도 연서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일했어요.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여기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배합 과정에서 잘못된 원료가 투입되어 과자 한 라인 전체가 불량으로 나온 거예요. 수천 박스 불량이었습니다. 전량 폐기 처분에 라인 가동 중단까지 손해 규모가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공장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원인 조사에 들어갔고 반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당일 배합 공정을 담당한 사람은 이연서입니다. 원료 투입 순서를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서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배합실에서 원료를 투입한 건 반장 본인이었거든요. 연서는 포장 라인에서 검수를 하고 있었지 배합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배합을 안 했어요. 포장 라인에 있었습니다. 반장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배합 맡겼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 다 알고 있어. 연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배합실에 들어간 게 반장이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장한테 밉보이면 자기들이 다음 타깃이 될 테니까요. 연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CCTV는 배합실 안에 없었고 작업 일지에는 반장이 이미 연서 이름을 적어 놓은 뒤였죠. 결국 연서는 해고당했습니다. 손해배상 검토 대상자로까지 올라갔어요. 공장 정문을 나서는 연서의 등 뒤로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이런 데서 일하려면 눈치가 있어야지. 안 됐네. 연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걸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손해배상 검토건이 본사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열사 공장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불량이 발생했으니 본사 경영관리실에서 검토하는 건 당연한 절차였어요. 보고서가 회장 비서실을 거쳐 박춘미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손해배상 검토 대상자란에 적힌 이름과 사진. 이연서, 25살. 회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이연서 아니야? 비서를 불러 확인시켰어요. 맞았습니다. 몇 달 전 지하도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아이였죠. 회장이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배합 공정 실수, 원료 투입 순서 착오, 전량 불량.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 아이가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야. 보고서의 숫자와 정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숫자를 읽어온 사람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가서 조사해와. 제대로. 비서가 직접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드러났어요. 배합 실수를 한 건 반장이었고 연서는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연서가 이 공장에서 일한 넉 달 동안 미혼모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반장은 평소에도 연서에게 꾸준히를 몰아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보고를 들은 회장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직접 가겠다.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직접 가신다고요? 제가 대신. 됐어. 내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야. 내가 가야지. 회장이 연서의 원룸 앞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습니다. 연서는 건우를 안고 문을 열었어요. 회장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회장님? 여기 어떻게? 회장이 연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조사를 했다. 배합 실수는 반장이 한 거고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거였어. 연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내가 경영을 잘못한 거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한 건 내 책임이야. 연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딜 가나 이런 일은 어딜 가나 있으면 안 되는 일이야. 회장이 연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연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와서 일을 배워라. 연서가 멈칫했어요. 네, 본사요? 관리팀의 자리를 만들겠다. 와서 제대로 배워라. 회장님,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본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30년간 사람을 봐왔다. 대단한 대학 나오고도 숫자 하나 못 읽는 사람이 수두룩해. 근데 너한테는 뭔가가 있어. 내가 봤다. 연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불쌍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다.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돈이나 줬어. 내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데려가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 그 말투는 차가웠지만 연서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연서가 건우를 꼭 안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대답 없이 걸어갔고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연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품에 안긴 건우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연서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건우야.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연서가 춘미그룹 본사에 첫 출근한 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장까지 유리로 된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고 다들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연서는 자기가 여기 서 있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장 작업복을 입고 라인에 서던 사람이 이 빌딩 안에서 일을 하게 된다니. 관리팀에 배치된 첫날 팀장이 연서에게 자리를 안내해주며 말했어요. 이연서 씨, 여기 앉으면 돼요. 업무 매뉴얼은 이 파일에 있고 모르는 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팀장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주변 시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옆자리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데려왔다면서? 고졸이래. 진짜? 여기 최소 서울 4대 나와야 앉는 자리인데. 연서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괜찮아.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그렇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연서를 절대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숫자였어요. 회장이 연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한 권 놓여 있었어요. 이거 읽어봐라. 연서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한 페이지들이었어요. 매출, 원가율, 영업이익, 부채 비율.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도 한눈에 읽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연서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매출이 작년보다 올랐네요. 회장이 보고서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매출만 보면 안 돼. 원가율을 봐라. 매출이 오른 만큼 원가가 더 올랐어. 이건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쏟아붓고 있는 거야. 숫자는 겉만 보면 거짓말을 한다. 속을 읽어야 진실이 보여. 연서는 그날 밤 건우를 재운 뒤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검색하며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원가율이라는 게 뭔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왜 다른 건지 그 기초부터 독학하며 눈이 빠지도록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이 같은 보고서를 다시 내밀었어요. 다시 읽어봐라.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출은 올랐지만 원가율이 3% 상승했고 인건비도 늘어서 실질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인 게 전부였습니다. 칭찬은 없었어요. 하지만 연서는 알았습니다. 그 고개 한 번이 회장의 방식이라는 걸.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었어요. 회장이 연서를 데리고 임원회의에 참석시킨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이 물었어요. 회의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했지? 김 전무님이요. 거의 혼자 20분 넘게 발표하셨어요. 그럼 누가 제일 말을 안 했어? 박상무님이요. 거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을 조심해라. 말이 많다는 건 자기가 한 일이 없다는 거야.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입으로 채우는 거지. 진짜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 숫자가 대신 말해주니까. 연서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어요.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과서에는 없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가르침은 보고서였습니다. 회장이 연서에게 처음으로 보고서를 써오라고 시켰어요. 연서는 밤을 새워 정성껏 썼습니다. 배경부터 과정, 결론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제출했죠. 돌아온 보고서에는 빨간 줄이 가득했어요. 거의 모든 문장에 줄이 그어져 있었고 맨 위에 회장의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라.
사장은 바쁜 사람이야. 연서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결론을 첫 줄에 넣고 근거를 그 아래 붙이고 배경은 맨 뒤로 뺐어요. 다시 제출하니 빨간 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제출했을 때 빨간 줄이 3개로 줄었고 네 번째에서야 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좀 읽을만 하네. 그 한마디에 연서는 화장실로 뛰어가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나고 누명 쓰고 그 모든 걸 겪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 자기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서 바로 세수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회장이 눈물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보고서 기한을 못 맞춰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회장이 그 기미를 보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실력으로 증명해. 내가 불쌍해서 데려온 게 아니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 내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데려온 거야. 증명해봐. 그 말이 채찍처럼 아팠지만 동시에 연서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 사람은 나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구나. 그때부터 연서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건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면 점심도 거르고 일하다가 퇴근 후 건우를 데려와 밥을 먹이고 재운 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보고서를 다시 쓰고 회장이 추천한 경영 서적을 읽고 숫자를 분석하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잠이 4시간도 안 되는 날이 많았지만 연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빨간 줄이 줄어들었고 숫자를 보는 눈이 생겼으며 회의에서 한마디를 해도 핵심을 짚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장은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봤어요. 입 밖으로 칭찬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연서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게 답이었죠. 회장의 핵심 가르침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차갑다.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단단해져야 한다. 약한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약한 채로 있으면 밟혀. 단단해져라. 그래야 내가 지키고 싶은 것도 지킬 수 있다. 연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하지만 회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연서는 자기만의 방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단해지되 차가워지지는 않았어요. 숫자를 읽을 줄 알게 됐지만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았고 실력이 늘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이 가르쳐준 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었지만 연서가 이미 갖고 있던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둘이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연서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본 건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30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걸러온 방식 그대로 냉정하게 숫자를 보듯이 연서를 관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서를 관찰하는 건 회장인데 질문을 받는 건 오히려 회장 자신이었어요. 연서가 직접 질문을 던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회장의 30년 철칙에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었을 뿐이었죠. 처음 그걸 느낀 건 관리팀 후배 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하나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거래처에 보낼 발주서에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수량이 10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팀장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신입을 불러 세웠어요. 이게 뭐야? 확인도 안 하고 보낸 거야? 이거 취소 안 되면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신입사원은 새파랗게 질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눈치를 보는 거였죠. 그때 연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제가 거래처에 연락해서 수정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아직 출고 전이면 정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입사원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에 이런 실수 많이 했어. 같이 고치자. 내가 거래처 통화할 테니까. 너는 정정 발주서 다시 작성해놔. 신입사원이 고개를 들어 연서를 봤습니다. 울 것 같은 눈이었지만 연서가 웃어 보이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둘은 그날 밤 9시가 넘도록 함께 남아서 일을 수습했고 결국 거래처에서 정정을 받아내 손해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신입사원은 연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뭘 물어봐도 연서한테 먼저 가고 연서가 야근하면 자기도 남아서 도왔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비서실 보고로 전해 들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하면 밟히는데 남의 실수를 덮어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내가 30년간 봐온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잘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입사원이 연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고 그 모습을 본 다른 팀원들도 연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면 우연이니까요. 두 번째는 거래처 미팅에서였습니다. 연서가 관리팀 실무 담당으로 거래처 미팅에 참석했어요. 상대는 중견식품 유통사의 부장이었는데 연서를 보더니 대놓고 반말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썼어? 고졸이 뭘 안다고 숫자를 만져. 동석한 팀원이 움찔했어요. 회장이 직접 데려온 사람을 앞에서 깔보는 건 위험한 짓이었거든요. 팀원이 나서려 하자 연서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부장님,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부장이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집어던지듯 밀었어요. 무언가 산출 기준이 엉터리야. 이걸로 납품 단가를 맞추라고? 연서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재미팅 자리에 연서가 새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어요. 무언가 산출 기준을 3가지 방식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였고 업계 평균 데이터까지 첨부해서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서가 차분하게 자료를 설명하자 큰 소리치던 부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미팅이 끝나고 부장이 어색하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이 정도로 준비해오면 일하기 수월하겠네.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었어요. 연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회장은 이 일을 비서에게 보고받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였으면 거래를 끊었을 텐데 반말하고 보고서를 집어던진 거래처 부장한테 회장이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을 날려버렸을 겁니다. 감히 내 사람을 무시해? 그럼 끝이야. 그게 30년간 회장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연서는 사람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해도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실력으로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거래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잘라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회장의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가 생겼지만 이번에도 넘어갔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는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복도 끝에서 연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회장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퉁이 너머를 살짝 봤어요. 연서가 청소 아주머니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음료를 받았어요. 아이고, 연서 씨. 매번 이러면 안 되는데 고마워요. 아니에요. 맨날 새벽부터 나오셔서 얼마나 추우세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청소 아주머니가 연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종류의 웃음인지 그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어요. 저런 웃음을 나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회장 앞에서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긴장했고 조심했고 두려워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고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회장님을 연발했지만 그 누구도 저런 웃음을 보여준 적은 없었죠.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숫자가 증명한 것이었어요. 연서가 관리팀 실무를 맡은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팀 성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연서가 맡은 파트의 업무 처리 속도가 이전 대비 20% 향상됐고 거래처 클레임은 30% 줄었으며 팀 내 협업 만족도 조사에서 관리팀이 전 부서 중 1위를 기록했어요. 비서가 보고서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특이한 건 연서 씨가 특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획기적인 전략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연서 씨를 믿고 따르니까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회장은 그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간 회장이 조직을 움직여온 방식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잘린다. 성과 못 내면 끝이다. 그 공포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사람을 움직였어요. 실수해도 같이 고치자고 했고 무시당해도 실력으로 돌려줬으며 새벽부터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한테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연서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회장이 처음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저 아이 주변으로 모이는 거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는데 30년간 믿어온 자기 방식이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텅 빈 사무실에서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서재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수만 명의 직원이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자기가 3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부 두려움과 채찍질로 세운 것들이었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 숫자만 믿어라. 약하면 밟힌다. 감정은 약점이다. 그 철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철칙이 흔들렸어요. 25살 고졸, 미혼모. 가진 것 하나 없는 그 아이가 두려움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만으로 자기 주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문했어요. 내가 해온 방식이 정말 맞는 건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연서도 회장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연서가 본사에서 일한 지 5달쯤 됐을 때 거래처 감사 자료를 마감해야 하는 날이 겹쳤어요.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였는데 오전부터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어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팀장이 연서에게 말했어요. 이연서 씨, 오늘 야근 가능해요?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데. 연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5시였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아이를 데려와도 될까요? 어린이집 끝나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데려와서 조용히 앉혀놓을게요. 팀장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방해 안 되게만 해주면 돼요. 5시 반 연서가 건우를 데리고 사무실에 돌아왔어요. 건우에게 사무실 구석 소파에 앉혀놓고 그림책과 크레파스를 꺼내줬습니다. 건우야, 엄마 일 좀만 더 하면 되거든.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착하지? 응, 엄마. 나 착하게 있을게. 건우는 소파에 배를 깔고 엎드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연서는 자리로 돌아가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문제는 건우가 3살짜리 아이라는 거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그림책에 실증이 났는지 소파에서 내려와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서가 몇 번이나 돌아보며 건우야, 거기 앉아 있어라고 했지만
아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복도 쪽으로 나가버렸어요. 건우가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큰 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건우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회장 사무실이었어요. 박춘미 회장은 그 시간에도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서류를 들고 보고하러 온 비서가 아니라 3살짜리 꼬마가 문 앞에 서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적이 별로 없었고 손주들은 명절에 잠깐 얼굴만 보고 돌려보냈으니까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게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건우가 고개를 까딱 기울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뭐해? 회장이 안경 너머로 건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이 뭐야? 종이 보는 거. 건우가 책상 앞까지 다가오더니 까치발을 들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숫자와 글씨가 빼곡한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미없겠다.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30년간 이 서류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조심했는데 이 작은 아이는 재미없다고 한마디 하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갑자기 회장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회장이 움찔했습니다. 이 큰 가죽 의자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앉은 적이 없었는데 3살짜리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릎에 자리를 잡았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줘. 건우가 가방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토끼와 곰이 그려진 낡은 그림책이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구겨져 있었는데 건우가 얼마나 좋아하는 책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림책을 받아들었어요. 손에 익은 건 결산 보고서와 계약서뿐이었지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잡아본 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토끼 한 마리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 귀에도 어색하게 들렸죠. 보고서를 읽을 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목소리가 동화책 한 줄 읽는데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건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장의 무릎에 등을 기대며 그림을 가리켰어요. 할머니, 이 토끼 귀여워. 이름이 뭐야? 글쎄, 토끼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럼 할머니가 지어줘. 뭘로 지을까? 복실이. 복실이 어때?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웃음은 전략적으로 짓는 것이었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 웃음을 지은 게 실적 보고서가 아니라 3살짜리 아이의 복실이라는 한마디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장면을 연서가 보고 있었어요. 건우가 사라진 걸 뒤늦게 알고 찾아 나선 연서가 회장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연서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독사라 불리는 여자, 30년간 감정을 꺼내본 적 없는 철의 여인이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분도 할머니이구나. 차갑고 무서운 회장이기 전에 저분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할머니였구나. 연서가 조용히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건우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얼른 데리고 갈게요. 건우가 발버둥을 쳤어요. 싫어. 할머니랑 책 읽을 거야. 회장이 건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좀 더 있어도 돼. 연서는 놀랐지만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본 건 건우가 회장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고 회장이 서툴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건우는 회장을 춘미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춘미 할머니, 안녕.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장은 굳어버렸습니다. 30년간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사장님, 독사.
전부 직함이거나 별명이었지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거침없이 이름을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춘미 할머니, 오늘도 책 읽어줘? 춘미 할머니, 이거 맛있어. 할머니도 먹어봐. 춘미 할머니, 보고 싶었어. 건우가 사무실에 올 때마다 회장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회장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행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건우가 올 만한 날이면 사무실 한쪽에 과자를 미리 챙겨놨고 건우가 그려준 그림을 서재 벽에 몰래 붙여놓았으며 건우가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며 안기면 어색하게 하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비서가 놀랐어요.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회장이 누군가의 그림을 벽에 붙여놓는다니. 회장이 직접 과자를 고르고 있다니.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서재 벽에 그림을 붙여놓으셨던데.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게 왜? 아닙니다. 그냥 처음 보는 모습이셔서요. 쓸데없는 말 말고 일이나 해. 회장은 차갑게 잘라버렸지만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건우가 그려준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이었어요.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하나. 큰 사람 옆에 어설픈 글씨로 춘미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고 작은 사람 옆에는 건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기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큰아들의 아이 둘, 작은아들의 아이 둘. 손주가 넷이나 있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었던가? 생일에 직접 선물을 골라준 적이 있었던가? 운동회에 가본 적은? 발표회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대신 선물을 보내고 비서가 대신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라는 이름을 달고도 할머니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우가 춘미 할머니하고 부를 때마다 회장의 가슴 어딘가에서 녹아내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회장 자신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지만 30년간 얼어있던 무언가가 풀려가고 있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건우의 그림을 내려다보며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낸 것만으로도 박춘미라는 사람에게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래처 감사 시즌이라 본사 전체가 야근 모드였고 연서도 자료 정리를 끝내지 못해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건우는 이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부탁해 늦게까지 맡겨둔 상태였죠. 밤 9시가 넘어 서류를 마무리한 연서가 회장실에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회장도 아직 자리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안경 너머로 숫자를 훑던 회장이 연서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됐어? 네, 회장님. 감사자료 최종본입니다. 회장이 보고서를 받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다. 수고했어. 연서가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회장이 불쑥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봐라. 연서가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이 안경을 벗고 책상에 올려놓더니 의자를 돌려 연서를 마주 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나 물어보자. 네, 회장님. 넌 왜 그렇게 사람을 믿냐?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연서가 눈을 깜빡이며 회장을 봤어요. 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도 넌 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 보통 내 나이에 내가 겪은 걸 겪으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무섭고 아무도 믿기 싫을 텐데 넌 왜 아직도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거냐? 연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남아 고요했어요. 연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회장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한 적이요.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건가?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직장에서 누명 쓰고 쫓겨났을 때도 그랬어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나 보다. 혼자 단단해져야 하나 보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연서의 눈이 창밖 불빛을 머금고 반짝였어요. 근데 회장님, 그날 밤 지하도에서요. 연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 진짜 바닥이었어요. 친정에서 문전박대당하고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고 아이는 추위에 울고 갈 곳도 없고 지하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건우한테 이런 엄마여서 미안하다고. 그때 옆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멈추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솔직히 나도 지금 바닥인데 남을 도울 여유가 있나? 근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 바닥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잘나서 도운 게 아니라 저도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보인 거였어요.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간 흔들린 적 없던 눈이었어요. 연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한테 물을 사다 드렸잖아요. 마지막 1,000원으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카드를 주셨어요. 그 카드 한 장이 그날 밤 저와 건우를 살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회장님. 연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저를 살리는 것도 사람이구나. 배신하는 것도 사람이고 손 내밀어주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안 믿으면 저를 살려줄 사람까지 놓치는 거더라고요. 연서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웃었어요. 그날부터 다시 사람을 믿기로 했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을 믿다가 상처받는 게 아무도 안 믿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저를 살리는 것도 사람이에요. 이 한 문장이 30년간 쌓아 올린 벽을 정면으로 때리고 있었어요. 연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늦었는데 저 먼저 갈게요. 건우 데리러 가야 해서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연서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회장 혼자 남았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회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창밖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도구로 봤다. 직원은 성과를 내는 도구, 거래처는 이익을 만드는 도구, 심지어 내 아들들까지 후계자라는 이름의 도구.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으며 약하면 잘라내고 쓸모없으면 버렸습니다. 그게 30년간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서는 정반대로 살고 있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통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연서 주변으로 모여들고 조직이 바뀌고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죠. 회장의 머릿속에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도연이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하고 상장을 받아온 날, 현관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와 상장을 내밀며 소리쳤었죠. 엄마, 나 1등 했어. 엄마, 나 잘했지?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던가.
이 정도로 뭐가 잘한 거야? 전교 1등을 해야지. 아이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던 그 순간을 회장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으면서 30년간 모른 척 했습니다. 작은 아들 도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엄마를 찾아온 날. 엄마, 나 경영학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어. 미술을 배우고 싶어.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아이에게 자기가 한 대답. 쓸데없는 소리 마라.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취미도 아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는 다시는 엄마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회장은 아들들이 차가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관심이 없고 회사 자리에만 눈이 멀었다고, 돈만 밝히는 놈들이라고. 그래서 더 차갑게 대했고 더 경쟁시키고 더 채찍질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연서의 말이 그 착각을 깨뜨렸습니다. 아들들이 차가워진 게 아니었어요. 내가 차갑게 만든 거였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으니까. 내 꿈을 응원한다는 말 한 번 해주지 않았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은 처음부터 돈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인정을 원했고, 엄마의 사랑을 원했으며, 잘했다, 아들아,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걸 주지 않은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연서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저를 살리는 것도 사람이에요.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박춘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사업이 무너질 뻔했을 때도,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밤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미안해서, 손주들에게 미안해서, 30년간 사람을 도구로 보며 살아온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음이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스탠드 불빛이 회장의 젖은 얼굴 위로 흔들리고 있었고, 서재 벽에 붙어 있는 건우의 그림이 그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미 할머니랑 건우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 회장이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걸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늦추면 진짜 늦는다는 걸. 30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걸.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박춘미 회장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와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를 부른 게 아니라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어요. 큰아들 도연, 작은아들 도윤. 두 이름 위에 손가락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적이 언제였던가. 업무 지시가 아닌 전화를 한 적이 있기는 했던가. 회장이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차갑지는 않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전화하면 열에 9은 업무 지시였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또 무슨 일인가 싶은 게 당연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주말이요?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가 아니라 밥이나 먹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밥이요? 그래. 도윤이한테도 연락할 거다. 셋이 밥 먹자. 도연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정해서 알려주마. 전화를 끊고 작은아들에게도 같은 연락을 했어요. 도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하자고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프지 않다. 그냥 밥 먹자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두 통의 전화를 끊고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아들한테 밥 먹자는 전화 한 통에 떨리고 있었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회장이 고른 곳은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한정식집이 아니었어요. 오래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 데려가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넷이서 갔던 곳이었죠. 아직도 그 식당이 있을까 싶어 비서에게 확인시켰더니 주인이 바뀌었지만 자리는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도연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도윤이 그 뒤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엄마를 만나는 자리에도 정장을 입고 오는 게 이 가족의 거리감을 말해주고 있었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도연이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고 도윤이 메뉴판을 집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30년간 업무 보고와 실적 회의로만 마주 앉았던 세 사람이 밥상 앞에서 할 수 있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식당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도연의 젓가락 든 손이 굳었고 도윤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둘 다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얼굴.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과는커녕 수고했다는 말조차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미안하다니.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아프지 않다. 아프면 비서가 연락했겠지. 그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회장이 도연의 말을 조용히 잘랐어요. 이 말을 30년은 늦게 하는 거다. 회장은 물컵을 내려놓고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경쟁시켰다. 형제끼리 겨루게 만들어 놓고 이기는 쪽만 인정하고 지는 쪽은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잘해도 부족하다고 했고 못하면 쓸모없다고 했다. 도연과 도윤의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돈만 밝히는 줄 알았고 엄마 회사만 노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더 차갑게 대했어. 감정 보이면 약하다고 했고 원하는 거 말하면 쓸데없다고 잘라버렸지. 회장의 음성이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아, 내가 초등학교 때 상장 받아와서 잘했다고 했을 때 내가 전교 1등을 해야지 라고 한 거 기억하니?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일을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기억합니다. 그때 내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더라. 나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약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회장이 작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대학교 때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마라 라고 한 거.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뒤로 넌 다시는 엄마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게 내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어. 바보처럼.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옆 테이블 소리도 주방 소리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세 사람만 남은 세계 같았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너희가 차가워진 게 아니었어. 내가 차갑게 만든 거였다. 너희는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원했는데 내가 그걸 안 준 거야. 아니, 줄 줄을 몰랐어. 사업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약하면 안 된다고 자기한테 핑계를 대면서 정작 내 아이들한테 사랑 한마디 못한 게 30년이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가 너무 늦었다. 도윤이 먼저 무너졌어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안 오나 싶어서 이제는 안 올 줄 알았어요.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으려 했지만 동생이 우는 모습을 보자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실적 올리면 어머니가 잘했다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올려도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들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랑받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젯밤 사무실에서 혼자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였지만 지금은 아들들 앞에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잘했다. 너희 둘 다 잘했어. 30년 만에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충분히 잘했어. 부족한 건 너희가 아니라 나였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 세 모자가 처음으로 함께 울었어요. 작은 한식당, 구석자리.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의 회장과 그 회장의 두 아들이 오래된 밥상 앞에서 30년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회사는 너희 둘이 함께 이끌어라. 싸우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나는 이제 내려놓겠다.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회사를 놓으시면 30년이면 됐어. 이 회사를 만드느라 놓친 게 너무 많아. 이제는 못 해본 걸 해보려고 해. 도윤이 물었어요. 뭘 하시려고요, 어머니? 회장이 웃었습니다. 아들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승리했을 때의 날카로운 미소도 아니고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의 만족스러운 웃음도 아닌 그냥 엄마의 웃음이었습니다. 손주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할머니. 그게 해보고 싶어?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회장이 두 아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잡는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여기까지로 충분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후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야 하니까요.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겠어. 엄마 노릇, 할머니 노릇.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마. 도연이 엄마 손을 꼭 쥐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눈물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기다린 건 딱 이 한마디였어요, 어머니. 식당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들어온 노을빛이 세 사람의 젖은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30년간 얼어있던 가족이 녹아내리는데 필요했던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잘했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손을 잡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춘미 회장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두 아들에게 공동대표 체제를 넘겼습니다. 제게는 술렁였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고삐를 놓지 않던 독사가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왔으니까요.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회장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오늘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춘미 회장의 저택, 넓은 거실. 오늘은 이 집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큰아들 도연 가족, 작은아들 도윤 가족, 손주 넷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연서와 건우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어색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연서의 부모였습니다. 연서의 부모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연이 있었어요. 며칠 전 박춘미 회장이 직접 연서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비서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갔어요. 연서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박춘미입니다. 이연서 아버지 되시죠? 연서의 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박춘미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길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습니다. 한겨울밤 지하도 바닥에서요.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멈춰서 저를 살려준 사람이 당신들 딸입니다. 연서의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문 뒤에 서 있었어요.
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었어요. 그 1,000원으로 물을 사서 제 약을 먹였습니다. 자기 버스비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 목숨을 살린 거예요. 연서의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내쫓은 딸이 내 목숨을 살렸어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당신들은 아십니까? 아이를 업고 당신들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도 안 열어줬다면서요. 연서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는 30년간 제 아들들한테 사랑해 한마디 못해주고 살아서 지금 죽도록 후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기 전에 가서 딸 얼굴 보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연서의 부모가 연서를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머니는 연서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서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아이를 업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모른 척한 게 그게 부모가 할 짓이 아닌데.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비가 아비 노릇을 못했다. 홧김에 한 말이었는데 그 뒤로 찾아가야지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못 갔다. 미안하다, 연서야. 연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서는 부모님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아빠.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연서니까요.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돌아온 손을 잡아주는 게 연서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저택 거실에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호텔 셰프가 만든 코스 요리가 아니라 회장이 직접 주문한 소박한 집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김치전. 회장이 비서한테 말했었죠. 비싼 거 말고 집에서 해먹는 것처럼 차려. 가족끼리 먹는 밥은 그래야 맞아. 아이들이 식탁 주변을 뛰어다녔어요. 손주들이 서로 먼저 앉겠다고 의자를 끌어당기고 건우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회장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춘미 할머니, 나 여기 앉을 거야. 회장이 웃으며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거기 앉아라. 그러자 회장의 진짜 손주들도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도연의 딸이 조심스럽게 회장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나도 옆에 앉아도 돼?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 그럼 당연하지. 이리 와. 작은 아들 도윤의 아들이 반대쪽에서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도. 회장이 양쪽에 손주를 앉히고 무릎 위에는 건우가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텅 비어있던 자리가 이렇게 쉽게 채워지다니.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는데 왜 이걸 30년이나 못했을까? 도연이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서는 식탁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서의 어머니가 옆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건우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이 웃고 건우가 할머니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먹어봐. 하며 회장 앞에 반찬을 올려놓을 때마다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 이렇게 많은 웃음소리가 울린 건 처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회장과 연서가 둘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심어진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싫지 않았어요.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그 추위를 데워주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지하도에서 내가 사준 물 한 모금. 그게 내 평생에서 가장 비싼 물이었어. 연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카드는요. 그날 밤 저와 건우를 살린 희망이었어요. 그 카드 한 장 아니었으면 저는 그 추위 속에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한테 준 건 그보다 비싸. 넌 나한테 사람을 다시 보게 해줬어. 30년간 숫자만 보고 살던 내가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어. 내 가족을 다시 보게 해줬어. 연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회장님. 회장님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건우랑 둘이서 어떻게든 버텼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충분히. 그 침묵 안에 30년의 외로움과 25해의 고단함,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건넨 온기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미 할머니, 빨리 와. 아이스크림 먹자. 건우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손주들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 우리도 같이 먹을 거야. 할머니, 빨리.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거실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건우도 손주들도 모두 회장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도연이 웃고 있었고 도윤이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서 있었으며 연서의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였어요.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웃음은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의 웃음도 경쟁자를 이겼을 때의 웃음도 아닌 그냥 할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간다. 할머니 간다. 회장이 걸어갔어요. 천천히 하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30년간 전쟁터를 향해 걷던 그 발걸음이 오늘은 가족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천천히 그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하도에서 1,000원짜리 물 한 병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넨 카드 한 장이 한 엄마와 아이를 살렸죠.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5 어린 엄마의 진심한 조각. 그것이 평생을 차갑게 살아온 한 사람의 마음을 녹였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한 조각,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